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양정고등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서 장애와 관련된 법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에 대한 정의입니다. 중간중간 부족한 내용들은 리로스쿨을 통해 자세한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란 무엇일까요? 또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장애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개인의 기능 손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국외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2001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에서는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사회활동과 참여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장애의 개념에 환경적 요인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의 측면보다 기능적 장애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 법에서 정한 장애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을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 중인데 계단이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계단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음식점에 들어가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식점에 계단이 없거나 경사로가 놓여져 있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 우리는 계단을 사회적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가는 공간에 점자 안내문이 잘 부착되어 있다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없더라도 원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잘 조성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애에 대한 개념은 개인적 모델, 다시 말해서 재활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장애를 기능적 손상으로 인한 개인의 문제 혹은 재활의 문제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장애를 개인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장애 자체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불편함이나 제한을 덜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 개인의 참여와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환경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애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이어서 장애 인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장애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요? 다음은 장애의 역사를 통해 장애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1년 심신장애복지법을 기준으로 장애가 사회 법망 안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장애자 올림픽 대회를 기점으로 장애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이 적극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시민단체가 이 시기부터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심신장애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인지나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가 평생 동안 지원이 필요한 장애로 인정되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복지가 혜택이 아닌 권리임을 강조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지원법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장애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이며 사람의 존엄을 좌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던 현실 속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일부 법률의 한 조항이나 일부 조항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인권의 문제이자 장애인의 삶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삶의 전 영역과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차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마침내 2008년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 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 별금지법 목적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던 장애인에게 본 법령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든든한 받침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차별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차별의 종류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5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과 제6호 보조경과 보조기구 차별금지 조항은 차별의 행위 대상자를 확장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취업 등을 차별하는 것도 직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월세집 계약을 하지 않는 집주인, 다른 손님이 불편해한다며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장님, 장애인이 왜 나와 돌아다니냐 라며 승차 거부를 하는 버스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접차별은 형식상으로는 제한이나 배제 분리 거부 등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지체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다거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능력 시험 점수 기준 듣기 평가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 시간을 주고 시험 보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끔 간접차별의 개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간접차별이란 겉으로는 차별로 보이지 않아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로 인하여 도저히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나 조건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또 학교에 계단이 많아 도보가 힘들면 다니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거나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를 점자나 큰 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민원인이 오면 담당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는 경우나 청각장애인 피고에게 수어나 구화나 텍스트 제공 등 어떤 형태로의 재판 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때 정당한 편의에 대한 법조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정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편의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편의는 법에 없더라도 실생활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같은 키오스크라도 작동 경로가 간단하고 글씨가 크고 높낮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가 있고 그렇지 않아서 결국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키오스크가 있다면 접근성이 좋은 전자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별 유형은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방송에서 장애인을 무조건 불우한 이웃, 불쌍한 존재로만 촬영하여 방영한 경우나 방송이나 광고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으로 나타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광고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상업 광고 위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광고는 쉽게 말해 드러내는 것 또는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차별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므로 국가인권위에 관련 결정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차별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5호와 제6호는 차별행위 대상을 확장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리 또는 동행하는 자는 복지관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활동지원사가 될 수도 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현장 지원을 하는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 대표적이고 장애인 보조기구로 다양한 물건이 있지만 휠체어를 금방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가령 시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카페에 들어오자 카페 주인이 여기는 애견 카페가 아니라며 손님을 내쫓는 행위와 항공기를 이용하길 원하는 승객이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예매를 못하게 막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단순히 비용이 발생한다. 올해 사업 계획에 없다는 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유가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도 가령 경호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일정한 달리기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가피성 역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차별법의 예시, 판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장애인도 동등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겠죠. 12월 3일은 국제연합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인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장애인이 더욱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입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태어났지만 누구나 온전한 나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 짓지 말고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간다면 저 퍼즐처럼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